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선거 끝나고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줍니다.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 15%가 넘으면 전액을 돌려주는 식인데요. 대신 선거 과정의 부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 돈 다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부정한 선거에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다들 반납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이 얘기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짐작하시는 대로 MBC 취재 결과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을 안 낸 선거사범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 춘천, 광주, 경남, 대구 MBC의 기자들이 함께 추적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허주희, 이다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번 익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경철 후보. 이 박경철 시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15년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시장이 된 지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당연히 보전받은 선거 비용 1억 1천만 원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냈을까? 100만 원만 강제 징수됐고 나머지 1억 900만 원은 징수 불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4억 원 정도. 6년 동안 내가 낭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수입이 있었냐. 그런데 재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8,500만 원어치의 서예 작품과 그림 16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박 후보는 5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술품을 팔아 선거 비용을 내면 되지 않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 미술품은 내가 평생에 내가 수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술품마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비리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아주 무식한 문화적 소양을 대변하는 거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과거 선거 비용 1억 1천만 원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시효 5년이 지나 이제 징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올해 공개한 재산은 6억 1천만 원. 재산 내역을 추적해보니 10년 전부터 가족 명의로 토지 3필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서 일부라도 선거비를 반환할 수 있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한 1,500만 원 됩니다. 자, 질산 산골에 있는 산이 뭘 그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의미가 있습니까? 이랬던 윤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뒤 미반환 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뒤늦게 복지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강원도의원에 출마한 이기찬 후보, 통영시의원에 나선 이명 후보. 이미 재선의 경험이 있는 이기찬 후보는 폭력 전과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참선을 했던 이명 후보는 유권자에게 밥을 사줬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두 후보가 내놔야 할 돈은 각각 3,300만 원과 2,800만 원. 두 사람 돈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디 가서 뭐 훔쳐? 약간의 수입은 있습니다. 근데 한 2, 3년 동안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수출입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이기찬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땅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 원 정도인데 선거 미납 비용을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번 출마를 위해 선거 비용을 갚겠다며 내놨다는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 후보는 30대 아들 앞으로 3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들 명의라도 처분해서라도 갚으면 되지 않냐. 네, 그거는 제가 아들하고 뭐 의논을 해서 한번 아들이 아직까지 미혼이기 때문에. 이처럼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재산이 아니면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예금이 생겨도 세무서 조사 시점만 피하면 징수가 안 되고 현금은 있어도 추적이 힘듭니다. 그러니 돈을 안 내도 모아둔 수석을 자랑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값 있는 거는 거리 없습니다. 그거는 다르고 취미 생활로서. 오로지 당선을 목표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반납을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당선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징수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선관위와 세무서도 문제입니다.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화순군수에서 내려와야 했던 전환준 후보.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1억 500만 원을 안 냈습니다.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한 번도?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는 지난 11년간 5차례나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해년마다 발송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선관위에 3차례는 전 후보가 재산이 없다, 2차례는 아예 응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전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9억 9천만 원,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이나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은 최근 2년간 400만 원씩 월급도 줬습니다. 법적으로 내게 되면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깔끔한 현대식 2층 건물과 기와집을 부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 선거 비용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난 반환 못한다고. 그 이후에 내가 급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그런데도 선관위는 장 후보를 단 한 번 조사하고 징수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 취재한 김세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네.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실 저희가 이 문제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때도 선거 비용 반환 안 했던 정치인들이 상당했는데 네. 변한 게 없군요. 네, 이 4년 전 취재에서는 108명의 이 정치인이 2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살펴보니 125명이 230억 원을 내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더 늘어네요. 네. 그런데 이 중 다시 출마한 사람이 보시다시피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게 지역 일꾼 선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유권자들에게 공개 안 하는 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공개 안 돼 있는데 우리 MBC 기자들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네, 이 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 등에 나온 이런 선고 일자와 반환 액수 등을 일일이 하나씩 비교해서 이 미반환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선관위와 세무서가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못 받아내는 겁니까? 네, 2018년 저희 첫 보도 이후 중앙선관위가 지역 선관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네. 아직 지역 선관위와 이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징수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국회에서 발의는 또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에는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이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유죄 확정까지 이 선거 비용 보전을 미루자 이런 법안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 폐기가 됐고요. 그렇군요. 이 지금 현재 한 3개 법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거 비용 반환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도 말뿐일지 통과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높았지만 지난 대선보다는 낮았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일찌감치 사전투표장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어떠한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만큼 사전투표부터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오늘 점심시간 대통령실 근처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시 하북면민으로 처음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킨다며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인천, 경기, 수도권 격전지뿐 아니라 충청권까지 유세 범위를 넓힌 민주당 지도부는 균형론과 일꾼론을 앞세워 투표하면 이긴다고 호소했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라고 회초리 들고 한번 후려쳐야 된다. 경남북과 충북, 강원 등을 돌며 유세를 벌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며 사전투표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원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들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모두 450만 8천여 명이 투표해 10.18%를 기록했습니다. 2달 전 17.57%인 대선 때보단 낮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때인 8.77%보다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62%였습니다. 일반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걸 놓고 여러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위를 캐내서는 안 된다. 미국도 그렇게 한다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그런 건지 이정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들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고 두 손까지 써가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대통령실은 정보 수집을 직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로 인사검증을 넘긴 거라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섰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후보를 발굴하고 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 인사혁신처를 그대로 두고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로 인사검증 기능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인사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 법무부가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대통령, 법무부, 검찰 이렇게 연결되는 삼위일체적인 직할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미국식이라는 것도 뜯어보면 우리와 딱 맞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공직자 검증을 관장하고 법무부 산하 독립조직인 FBI가 1차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걸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회계감사원과 교차 검증해 백악관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대로 추진되면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 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게 돼 수집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정보나 뒤를 캐는 걸 자인한 셈이라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어제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100일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됐고 일주일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경비단이 분실한 직원이 드나들었던 육군회관의 화장실을 유력한 분실 장소로 보고 정화조까지 집중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경비를 전담하는 백의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한 지 열흘째. MBC 취재 결과 백의 경비단은 유력한 분실 장소로 육군회관, 특히 1층 화장실을 특정해 집중 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탄을 분실한 경비단원이 육군회관 화장실을 드나든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해당 단원은 경비단 자체 조사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중 회관 1층의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단은 단원의 이동 경로를 따라 화장실 내부와 주변은 물론 정화조까지 집중 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육군회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은 물론 경내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민원인들도 입장할 수 있어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지나다닌 사람들을 다 확인했지만 특이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탄을 분실한 단원은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 청와대 관람 안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장, 경비단장 등 지휘라인에 대해 문책 절차가 이뤄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람을 징계하는 것보단 일단 실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비단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수색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칸 영화제에서는 또 하나의 황금 종려상 기대작이죠. 브로커가 오늘 새벽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브로커는 일본의 거장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송강호, 이지은, 강동원 등 한국의 배우들이 함께 만든 한국 영화인데요. 레드카펫과 시사회장에 구름 관객이 몰리면서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칸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조국현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제 영화제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오늘 브로커 시사회장 현장의 열기 굉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브로커의 주역들은 이곳 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레드카펫 행사 가운데 이 브로커에 대한 열기가 가장 뜨겁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2018년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감독, 2019년 기생충으로 깊이 각인된 배우 송강호, 칸이 사랑하는 두 거장의 등장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너무 감동적인 작품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팬들은 한류 스타인 배우 이지은에게 열광했고 사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브로커, 영화 제목을 써놓은 채 표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뱅상랭동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식 시사회장을 찾아서 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날선 비판보다는 부드러운 공감의 힘을 보여주는 고레에다 감독. 그만의 따뜻한 시선은 관객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It's about people that you love and you choose to become a family, even though it's not real family. But sometimes you become connected to a stranger, and they become, your family. 12분 동안의 기립박수. 칸에 진출한 한국 영화 중 가장 긴 시간에 걸쳐 박수 갈채가 쏟아지자 감독과 배우들은 감격했고 이지은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本当に一体感のある現場でスタッフキャストが一丸となって作り出した映画がここで皆さんの元に届けられたことを本当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올해 칸 영화제 최고의 작품이었다. 송강호의 연기는 독보적이었다는 등 해외 평단도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칸은 수상 가능성이 높은 영화를 영화제 후반부에 배치를 합니다. 폐막 이틀 전 공개된 이 브로커는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황금 종려상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프랑스 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주 전 대폭락 사태를 일으켰던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권도형 대표가 기존 테라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 테라 2.0을 내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잃고 또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라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테라 2.0이 내일 출범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한국 시각 내일 오후 3시로 예고했습니다. 테라 2.0은 기존 테라와 같은 목표인 탈중앙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지 2주 만에 이름만 바꿔 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테라는 테라 2.0에 사용할 새로운 암호화폐인 루나2를 총 10억 개 발행해 기존 루나와 테라 보유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한 번 망했는데도 비슷한 코인을 또 발행하는 걸까? 권도형 대표는 이틀 전 테라 2.0 시스템을 출범시킬 건지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루나 보유자들의 65%가 찬성했습니다. 새 코인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신뢰부터 확보를 해야지 루나 2.0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 나눠준다는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테라 2.0 출범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도박 손실을 만회하려고 도박을 계속하는 도박판의 전통적 패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업비트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루나2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 일제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 망한 코인을 또 상장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가 루나 폭락 사태 때 하루 만에 거래 수수료로 챙긴 돈은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그런데 이 루나처럼 순식간에 폭락하고 사라지는 암호화폐들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을 내세워서 몇백억, 몇천억 원을 끌어모으지만 정작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암호화폐 블록틱스. 공연 티켓의 위조를 막고 미리 사재기에서 안표 파는 것도 막겠다며 광고했습니다. It replaces the current fragmented markets for event ticket distribution while reducing costs by 80%. 처음 발행됐을 때 209원이었던 가격은 5개월 만에 2,393원으로 11배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뒤 업비트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 암호화폐를 갑자기 상장 폐지했습니다. 상장 폐지될 때 가격은 47원, 고점에 비해 98% 폭락했습니다. 업비트는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블록틱스가 기술적 진전이 없었고 오랜 기간 별다른 사업도 없어서 상장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거창한 사업 계획을 내세워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지만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새 정부는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원래 내년부터였던 과세도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금지돼 있는 국내 암호화폐 공모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코인도 마치 공모주 발행처럼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팔 수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디지털을 내다 주고 저는 정말 불로소득 시장을 완전히 더 키워달라는 얘기고 사실 그 논리면 인터넷 도박장을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는 327개. 상장 폐지된 이유를 봤더니 시세 조작에 쉽게 노출된다, 사업 성과가 별로 없다, 심지어 프로젝트 팀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절반은 상장 가격에 비해 90%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수도권에 아파트가 2채나 있었는데도 투자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데요.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건 맞지만 투기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대 경쟁률이 13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였고 요즘은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 아파트 13층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2년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부부 명의로 이미 서울 목동과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또 분양받았습니다.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할 때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이용한 겁니다. 이번 분야 경쟁이 꽤 됐을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빠 똥이 우선 선순위잖아요. 끝순위보다 더 영순위니까. 세종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자 바로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고 2017년엔 4억 2,40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였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5년 동안 1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전세 자금으로 분양금을 내고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전형적인 갭 투기를 한 거라면서 공무원 위치를 악용해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서 단 하루도 살지 않고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거둔 것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 측은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 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지만 입주 시기에 공직에서 퇴직하며 입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에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아파트를 매도했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등을 놓고 벌어진 당내 갈등에 대한 봉합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86그룹 용태론을 제기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일단 사과했고요. 윤호중 위원장도 당 쇄신에 나서겠다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함께 당내 86그룹 정치인들의 용퇴를 촉구했던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그랬던 박 위원장이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쇄신안 발표 당시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윤호중 위원장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용퇴 발언도 586 세대 전부가 아닌 시대 흐름에 부응 못한 인물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내 성폭력 비위와 폭력적 팬덤 정치 등 개혁 대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온몸을 바치겠다는 말로 당장의 쇄신 논의보다 지방선거 승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박 위원장은 86 용태와 쇄신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윤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당내에선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패착이라는 선거 현장의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오늘 박 위원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당내 갈등은 봉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박 위원장과 대립했던 윤 위원장 역시 당 쇄신에 대해 선거 뒤 논의하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선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당의 공식 기구가 작동이 되는 대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이 함께 유세에 참여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부결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대응을 더 강화하는 이른바 확장 억지 방안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확장 억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백악관에서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온 건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왕종명 특파원,
자, 이게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한 말이라서 더 주목되는 거거든요. 네,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이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이 확장 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 도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걸 인정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certain tools, and we're trying to change the mix of tools. It is not clear to me that extended deterrence by itself is the key tool for changing the trajectory of the DPRK. 자, 이 확장 억지라는 건 북한 미사일이나 핵도발에 맞서 한미 양국이 이걸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군사적 대응 수단을 강화하는 것만이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케이건 국장은 말미에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군사적 대응 수단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직후에도 북한이 보란 듯이 ICBM을 발사하는 것을 막지 못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해명이자 답답함의 토로처럼 들립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패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그랬던 것처럼 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 출연의 강도와 빈도를 높인다거나 한미연합훈련을 실제 기동훈련으로 재개하되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에 맞춘 전술핵 대응 훈련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충청 지역이죠. 충남에선 앞서 5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다면서 인물론을 내세우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를 놓고 도민들이 막판 선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요 선거마다 승부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충청. 충남도지사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었습니다.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밀 투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물으면 안 되지. 내 마음인데. 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도민들도 많았습니다. 현역 도지사인 민주당 양승조 후보의 지난 4년 성과를 평가해서 찍겠다는 이들과 양승조 후보자님 지지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충청도 국정 운영을 좀 잘해왔던 것 같아서 도정 운영을. 여당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추진력을 얘기하는 이들로 답변은 엇갈렸습니다. 지금 대통령 그 당으로 하면은 충청남도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의 안정, 견제 구도보다는 지역 현안 해결이 더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 발전에 힘을 써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어, 열차, 철로가 있어. 안 것도 없잖아. 아침에 좀 복잡하다가 4시, 5시 되면 사람이 쫙 빠져나간다. 문 닫는 데도 많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정평가를 우리 김태형께서 뛰어나게 했다는 말씀 못 들었어요. 그때 의정활동 평가가 법률소비자연맹 보니까 244등을 했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들 하고 저 김태흠한테는 좀 강하고 그러지만은 강한 추진력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천안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막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대학에서는 3년 만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열려서일까요? 공연 입장권과 학생증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가 하면 공연장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분과 위험이 교차하고 있는 대학 축제 현장을
김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체는 바로 지금 정답이! 봄 축제를 맞은 캠퍼스에 주점이 돌아왔습니다. 곳곳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야구 게임을 합니다. 새내기는 물론 코로나 이후 한 번도 축제를 못 해본 2, 3학년들까지 모두 들떴습니다. 나갈 수도 없어서 좀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돼서 재밌었어요. 축제 절정은 유명 음악인들이 참석하는 공연입니다. 3년 만에 열린 대학 축제에 들뜬 학생들은 저녁 공연을 보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게는 9시간까지 뙤약볕 밑에서 기다리지만 힘든 줄을 모릅니다. 힘든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같이 즐길 거 생각하면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입장이 시작되자 공연장 입구에서 학생들의 얼굴과 학생증을 꼼꼼히 살핍니다. 재학생에게만 허용된 좋은 자리, 재학생존 입장 자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재학생들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같아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돈을 받고 학생증을 대여해주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보면 학생증이라든지 포털 아이디를 거래하는 정황을 많이 볼 수 있고 날이 저물고 드디어 시작된 공연. 인기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공연이 끝나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9 구조대가 나타나 공연을 중단시킵니다. 일부 학생들이 관중들에게 갇혀 나갈 수가 없다며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인파가 워낙 밀집해 구조대의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소방관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지금 119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죽겠대요, 죽겠대. 죽을 것 같대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만 25명. 경찰까지 나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일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방관의 호소로 학생들이 간격을 넓힌 뒤에야 공연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학교마다 연예인 섭외 경쟁에 나선 가운데 한 대학에서는 안표값이 10만 원까지 치솟아 총학생회가 입장권을 환불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학의 축제들이 예정된 가운데 열정과 혼란은 계속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성범죄자 알림 이사이트를 통한 10년간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시행된 이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인간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아이가 아빠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 당하다 숨졌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점점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엄중 처벌로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다른 재판에도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사체를 함께 아이스박스 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도 범행 후 노래방에 가는 등 아이에 대한 자책감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기억하시죠?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배심원단 9명이 전원 유죄로 평결했고요. 선고 결과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성범죄를 포함해 20여 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4범 57살 강윤성. 출소 석 달여 만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에 나섰고 다시 이틀 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또 다른 50대 여성까지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 첫 재판에서 당장 사형이 선고돼도 각오가 돼 있다던 강윤성.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 돌연 객관적으로 흉악범이 아닌데 검찰이 과장에 억울하다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강윤성이 수감 중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연기됐던 국민 참여 재판. 9명의 배심원이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강윤성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차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도주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선행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는 같은데. 배심원 결론은 9명 전원 유죄,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 의견을 고려해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근전 대위가 2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릎을 다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는데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이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달 전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로 갔던 이근전 대위의 입국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이근 씨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보안구역에서 이 씨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 씨는 9시가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군 대위 출신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이 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일단 욕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한 이 씨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됐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도시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첫 임무 때부터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옥상에서 적을 제압을 하는데 운전자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총 맞고 바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활동 도중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씨는 우크라이나 측의 시민권 제한도 거절했다며 수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지 않아 할 일이 많다며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국금지 절차에 착수해 이 씨의 재참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격리 기간이 끝나면 부상 경과를 살펴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환풍구 철제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옆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깊이가 7m나 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소방대원들이 구조물품을 들고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단지 화단 옆 환풍구. 10살짜리 남자아이가 환풍구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아이가 추락한 환풍구 깊이는 무려 7m. 내려다보면 캄캄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습니다.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대원이 환풍구 아래로 내려갔고 어둠 속에서 떨던 아이는 들것에 실려 사고 20분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이는 단지 안에서 놀다가 환풍구에 부딪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길했는데 뒤로 통 넘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그 애가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고정돼 있지 않던 철제 틀 일부가 아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서 아이까지 환풍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모서리 4군데만 이렇게 박혀 있나 봐요. 반대편에서도 저희 대원이 이렇게 손으로 밀어보니까 툭 이렇게 하고 앞으로 밀리더래요. 아이는 등과 엉덩이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환풍구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환기를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이 환풍구를 막아놨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죠. 심각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BTS의 선한 영향력에 도움을 얻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BTS가 다음 주에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남자들은 BTS를 따라하는 칠레 개그맨들입니다. BTS 멤버 중 한 명인 진으로 분장한 남자는 중국어를 흉내낸 말로 사회자를 웃깁니다. 아시아계 인종을 코로나와 연결시켜 개그의 소재로 삼은 겁니다. 호주의 한 방송사는 BTS 멤버의 입에서 바이러스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카드 제작사는 그래미상을 받은 BTS를 매맞는 두더지 게임과 연관시켜 아시아계 폄하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세계적 뮤지션 반열에 오른 BTS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BTS는 그동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 나를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열었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캠페인에는 거액을 후원하며 지지했습니다. For Asian hate, what we always mention about this, we feel very heavy and responsible because as Asians, like I said before. 오는 31일 BTS를 초청한 백악관은 그룹 BTS가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인을 포용하고 대변할 방안, 그리고 아시아인 증오 범죄와 차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2년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는 10,000건 넘게 발생했는데 지난해인 전년보다 무려 4배나 폭증했습니다. White supremacy is a poison. We need to say as clearly and forcefully as we can that the ideology of white supremacy has no place in America. 심각한 인종 증오 범죄를 줄이기 위해 BTS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백악관은 BTS를 희망을 전하는 청년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며칠 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이제는 정말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전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도 미국의 총기 규제 늘 제자리 걸음이죠.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엘라베마 현직 주지사입니다. 지갑에서 소지품을 하나씩 꺼냅니다. Lipstick, an iPhone, or maybe a little Smith & Wesson 38. 검은색 권총을 들고 사격 자세로 마무리되는 이 정치 광고 영상은 누구나 총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허가증을 폐지한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Where is he? Where is JR? 대표적인 총기 옹호론자 트럼프가 황급히 누군가를 찾는 광고 영상. And I'm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to return this country back to its former glory. 주인공인 공화당 하원 의원 예비 후보는 비장하게 각오를 밝힌 뒤 방아쇠를 당겨 마무리합니다. 악인은 낙태 반대, 장벽은 이민 반대, 총알은 총기 옹호를 상징합니다. 올해 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총기 옹호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앞다퉈 알리는 광고 주인공들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위협은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총기의 위험성을 보도하는 기자 뒤로 한 남성이 총을 겨누는 장면이 그대로 생방송 화면에 잡혔습니다. A man walked up and pointed what appeared to be a firearm at our crew. Right now, police are calling this man a person of interest, accused of aggravated assault with a firearm. 이번 사건 이후 고등학생 수천 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수업 거부 연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참사, 분노, 하지만 아무 변화 없음. 수십 년 전부터 총기 참사가 있을 때마다 미국 사회가 매번 똑같이 지나쳐온 길입니다. 이 도돌이표 속에서 총기 사고로 하루 평균 110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요즘 대학농구가 이 선수 덕분에 팬들이 다시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새내기답지 않은 기량으로 인기몰이에 나선 여준석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손장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두 라이벌의 시즌 첫 대학리그 맞대결. 늘 썰렁했던 학교체육관에 이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좌석은 물론 설 자리도 모자라 많은 팬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허웅과 이정현, 최준용 등 모처럼 모교로 찾은 프로 선수들도 응원 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이런 열기를 못 느꼈었어요. 뛰고 싶어요, 저도. 관중몰이의 주인공은 고려대 신입생 여준석. 어떤 선수가 제일 맞습니다. 여준석. 좋아요. 몸풀 때부터 환상적인 덩크슛을 터뜨리더니 압도적인 골밑 공격에 이어 마지막 승부처에선 결정적인 석점슛까지 연달아 꽂아넣어 라이벌전을 11점 차 짜릿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농구의 인기가 좀 많이 올라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만 한다는데 저가 좀 한 발 앞서서 제가 좀 더 인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용산고 시절 고교생 국가대표로 유명했던 여준석은 대학 첫 해부터 존재감을 제대로 뽐내고 있습니다. 경기당 20분 남짓만 뛰면서 리그 전체 2위인 평균 22점을 몰아치고 덩크슛까지 자유자재로 성공시키면서 고려대의 11전 전승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대형 유망주가 등장하자 팬들도 하나둘 직관에 나섰고 뜨거운 관심의 농구계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전희철 선배님, 신규성 선배님, 현재호 선배님 이후로 지금 인기를 몰고 있는데도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여준석 효과. 침체된 대학 농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장훈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정수빈 선수의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입니다. 정말 정수빈다운 수비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할 텐데요. 낮에는 금세 더워집니다. 특히 경주가 34도, 강릉 33도까지 치솟아 동쪽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 서울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여름이 아니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고 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귀갓길에 대비해 우산을 챙기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해안가에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하늘빛만 흐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바람도 약간씩 강하게 부는 가운데 경북 남부지방의 건조주의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부산 18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 29도, 대구 33도, 대전과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월요일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출근길 무렵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